이제 책 읽어드릴게요. 몽블레 이북 시간입니다. 저희가 계속 읽고 있던 책이 있죠.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이번에는 저번에 읽었던 부분 이어서 읽을 거고요. 세 번째, 오직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면서 스르륵 주무세요. 슬퍼서 슬프다. 슬픔은 때로는 어렵고 괴롭다. 마음에 돌을 얹어 놓은 것처럼 무거워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든다. 또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어서 가벼이 넘길 수가 없다. 반면 행복은 모든 것을 느끼게 한다. 좋은 향기를 맡으면 좋은 향기를,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음식을, 좋은 풍경을 보면 좋은 풍경을 있는 그대로 느낀다. 모든 감정에 색을 담는다. 하지만 슬픔에는 색이 없다. 좋은 향기도, 좋은 음식도, 좋은 풍경도 다 바래진다. 슬픔이란 그런 것이다. 슬픔이 찾아오면 당황스럽다. 나이가 들수록 마냥 슬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해진 뒤부터 내가 가장 먼저 배운 말은 괜찮다 였다. 괜찮다는 한마디에 모든 게 괜찮아져야 하는 게 어른처럼 느껴졌다. 어른들은 세상 앞에서 슬픔을 감추며 사는 것처럼 보였다. 슬프지 않을 리 없는데 내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아, 저게 어른이구나 싶었다. 그래서 나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고 주위 사람들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웃으며 지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밝고 씩씩하게. 그게 어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한 번 겪은 슬픔을 다시 겪으면 슬프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다. 어쩌면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상처를 덜 받는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슬픔은 몇 번을 겪어도 똑같이 슬프다. 수백 번을 겪어도 아프다. 다만 첫 슬픔에는 그걸 감추는 방법을 몰라 티가 났다면 그 다음에는 점차 슬픔을 감추는 법을 배워 티나지 않는 것뿐이다. 어른이라고 해서 심장에 강철이 둘러져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여리면 여려졌지 더 단단해지지는 않는다. 슬픈 상황에서는 누구나 슬프다. 슬픔을 얼마만큼 숨길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 보일 뿐이다. 오늘 슬퍼하면 내일에 지장이 생기니 빨리 마음을 수습하려는 모습이 슬프다. 내일로 미루고 다음 달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시간에 묻혀서 슬픔이 사라지는 게 슬프다. 슬퍼할 시간이 없다는 게 슬프다.
슬퍼할 여유조차 없다는 게 슬프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던지는 돌은 피하면 되지만 귀에 꽂히는 말과 눈에 담기는 행동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는 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더라도 미워하지 않는 건 내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다. 상처를 증폭시키는 건 미움이다. 나에게 상처 줬던 일을 계속 떠올리고 미워하다 보면 손톱만 했던 상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 사람이 줬던 상처는 어쩌면 금방 녹아 없어질 만큼 조그마한 눈꽃이었는데 거기에 내가 미움을 얹어서 커다란 눈덩이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처받았던 일과 비슷한 상황만 맞닥뜨려도 집채만한 눈덩이가 날아와 내 가슴을 친다. 누군가가 아무리 미워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미움은 해롭다. 미움은 성격을 삐뚤어지게 하고 가치관을 망쳐놓고 마음을 좁게 만든다. 결국은 내 손해이다. 그 못난 사람 때문에 나를 망치는 것이다. 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겨우 그런 사람 때문에 나를 망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미움의 대상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저 미워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 사람을 생각 위에 올려놓고 자꾸만 뒤적거리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상처만 남길 뿐이다. 마음에 흉터가 남으면 예전에 겪은 상처와 비슷한 일이 스치기만 해도 심장이 요동친다. 심장이 쿵쾅 내 가슴을 칠 때마다 고통을 느낀다.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미움의 대상이 그어놓은 틀 안에서 살게 된다.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게 되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올가매게 된다.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작디 작은 존재가 되려고 움츠러든다. 그 나쁜 사람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미워해선 안 된다. 미움은 나를 망가뜨릴 뿐이다. 나는 이 세상에 열심히 피워낸 꽃이다. 좋은 물과 좋은 공기와 좋은 햇볕만 받고 자라도 부족할 만큼 귀한 꽃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자신을 조금 더 소중히 여겨도 된다.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없어서 현재에 만족해도 될지 아니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지 종종 헷갈린다. 잘된 것과 잘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잘된 것은 목표하던 바를 이루어서 결과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잘하고 있는 것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딱히 보여줄 것도 없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내가 잘하고 있어도 늘 불안함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알인 셈이다. 불투명한 껍질로 둘러싸인 상태이며 내가 부화를 할 수 있을지, 부화를 한다면 무엇으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기에 마냥 기뻐할 수도 없고 마음 놓고 쉴 수도 없다. 사람은 불안한 상황에 놓이면 마음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에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한다. 하루는 이게 맞는 것 같다가도 다음 날에는 이게 아닌 것 같고 또 하루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다음 날에는 지구상에서 내가 제일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차라리 아예 긍정적이거나 아예 부정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괜찮은데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이었다가를 반복하니 마음이 온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잠이 안 온다거나 식욕이 없다거나 심장이 너무 쿵쾅거린다거나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거나 그런 증상들이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잘 나타난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성과는 없으니 말이다. 잘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불안할 수조차 없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 실패가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실패가 두려운 이유는 온갖 시간을 쪼개가며 있는 힘껏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속상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실패하고 싶지 않은 것과 실패가 두려운 건 다르다.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실패가 두려운 마음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그 차이는 실패를 두려워해본 사람만이 구분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꼭 기준을 세워야만 마음이 진정될 것 같으면 어제를 기준으로 삼아보는 것도 좋다. 어제 틀렸던 문제를 오늘 다시 풀었을 때 맞았는지, 어제는 못 참고 화냈던 상황을 오늘은 침착하게 해결해 나갔는지, 어제는 조금 게으르게 보낸 시간을 오늘은 알차게 보냈는지, 이보다 더 사소한 일이라도 좋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았다면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여름 가평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다. 내가 묵는 펜션의 한 구석에 하얀 스피츠가 묶여 있었다. 나는 개를 좋아하면서도 개를 무서워했다. 동물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대화로 푸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니까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개가 너무 귀여워서 가까이 다가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한 발자국씩 천천히 그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갔다. 내가 다가가도 그 아이는 짖지 않았다. 짖었으면 바로 돌아갔을 텐데
나와 눈을 계속 마주치고 있었다. 하지만 꼬리를 흔들지는 않아서 만지는 건 조금 두려웠다. 사나운 눈을 가진 아이는 아니었지만 꼬리를 흔들지 않는 걸 보니 나를 경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하루였다. 나는 하루와 15분 정도 눈인사만 하다가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자전거를 타려고 나가는 중에 하루가 눈에 띄었다. 마침 주인 아저씨가 계시길래 하루가 혹시 물지는 않는지 물어봤다. 주인 아저씨는 물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간 그 질문을 한 내가 너무 웃겼다. 무는 개, 물지 않는 개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을 뿐더러 하루는 주인 아저씨를 물지 않을 테니까 너무나도 뻔한 질문을 한 셈이다. 아마 주인 아저씨는 이때까지 하루에게 물린 펜션 손님이 없다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겠지만 어쩌면 내가 하루에 물림 대상 1호가 될 수도 있을 테니 여전히 나에게 하루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다. 잠시 자전거를 두고 하루에게 다가갔다. 그래도 어제 한번 봤다고 제법 꼬리를 흔들어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 꼬리를 믿지 못했다. 내 손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꼬리로 유혹하는 거라 생각했다. 하루와 계속 대화를 시도했다. 하루야, 나는 너를 만져보고 싶은데 네가 나를 물까봐 무서워. 혹시 나 물 거야? 물 거면 미리 신호를 좀 해줄래? 그럼 그냥 갈 테니까. 하루는 나를 멀뚱멀뚱 쳐다봤다. 그래, 너를 무서워하는데 자꾸 만지려고 시도하는 내가 우습겠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가 너무 귀여워서 그래. 여전히 하루는 나를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다. 의사소통이 될 리가 없지 하는 생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신고 있던 샌들이 밀려 몸이 바짝 앞으로 기울어졌다. 다행히 앞으로 넘어지진 않아서 하루에게 돌격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나를 물 수 있는 충분한 거리였다. 하지만 하루는 여전히 쟤 왜 저래? 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나는 하루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났던 것 같다. 왼손을 불끈 쥐고 손등을 하루의 코끝에 가져다 대고 다가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러자 하루는 손냄새를 킁킁 맡기 시작했다. 하루가 냄새 맡는 걸 멈추자 손을 살짝 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려 했다. 그러자 하루는 눈을 감고 내 손을 받아들였다.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어쩌면 하루의 꼬리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나와 빨리 친구가 되고 싶어서 온 힘으로 꼬리를 흔들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하루의 마음을 믿지 못하고 나를 물기 위한 속셈으로 여겼다. 만약 샌들 때문에 내가 비틀거리지 않았다면 아마 펜션을 떠날 때까지 하루와 교감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무 젓가락을 쪼개는 것. 인생은 나무 젓가락과 비슷하다. 나무 젓가락을 반으로 쪼갰을 때 깔끔하게 쪼개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엉성하게 쪼개지는 경우도 있다. 나무 젓가락이 정확히 반으로 쪼개지면 반찬을 집기 쉽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모나게 쪼개지면
젓가락질 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나무젓가락을 쪼개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번에 잘 쪼개서 편하게 젓가락질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삐뚤고 가시 돋치게 쪼개서 버려야 했다. 내 모든 선택이 나무젓가락을 쪼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조금 허탈한 기분이 들었다. 아무리 열심히 한 일도 어긋날 때가 있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은 것처럼 좋은 결과를 얻은 적도 있기 때문이다. 노력과 결과가 항상 정비례하지 않다는 사실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인생의 의미는 나무젓가락이 쪼개진 모양에 있는 게 아니라 나무젓가락 자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잘 쪼개느냐, 잘 쪼개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무젓가락에 손을 쥐고 쪼개기 위해 힘을 썼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 나무젓가락을 얼마나 잘 쪼갰는지는 그 다음 문제였다. 대학 시절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채워 넣으려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한 적이 있었다. 디자인을 할 줄 알면 좀 더 유리하다는 말에 디자인을 공부해서 공모전에도 나가고,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에 프로그래밍을 공부해서 대외 활동에 참여했다. 어떤 일을 하든 마케팅을 잘해야 한다고 해서 마케팅 공부도 했었고,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발표를 못하면 쓸모가 없다고 해서 스피치도 연마했다.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 도전했고, 잠잘 시간을 줄여가며 열과 성을 다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공부를 했기에 익힌 건 사실이지만 이력서에 쓸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결과물이 없었다. 어떤 분야든 평균은 했지만 뛰어나지는 못했던 것이었다. 할 줄 아는 것은 맞지만 정작 취업을 준비할 때 서류에 쓸 수 있는 게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꽤 절망적이었다.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으니 꽤나 암담했다. 당시에는 그 시간들이 다 의미 없다고 생각했었다. 결과가 없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테니까, 나의 노력을 증명할 수가 없을 테니까.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 조금씩 공부했던 지식들이 곳곳에 쓰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의 밑거름이 되었다.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당시에는 상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 나중에 다른 결과물로 나타났고, 그것이 나의 현재가 되었다. 이때까지는 계속 나무젓가락을 바르게 쪼개지 못했지만 열심히 연습을 하니 결국에는 잘 쪼개게 되었다. 서너 번 하다 말았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에는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꿋꿋하게 젓가락을 집었고, 나무젓가락이 모나면 모난 대로 참고 견디며 젓가락질을 했다. 그러다 보니 환경이 잘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잘 해낼 수 있는 끈기를 갖게 되었다. 어쩌면 당신도 나와 똑같은 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무젓가락을 쪼갤 때마다 엉성하게 쪼개져서 나무젓가락을 더 집어들지 말지 고민스럽기도 할 것이다. 왜 나는 도전을 할 때마다 실패를 하는 건지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자책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삐뚤게 쪼개진 나무젓가락 하나하나가 마지막 결과는 아니다. 언젠가 당신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잘 해내기 위해 연습하는 과정이다. 끝이 아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당신의 열심이 좋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시들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그랬을까? 거기에 필요한 숙제들만 열심히 해왔다. 대학을 가고 토익 점수를 올리고 자격증을 따고 이력서에 채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다른 길은 둘러보지도 않고 그렇게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길을 충실히 걸어왔다. 사실 그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사람이 먹고 사는 일만 충족되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냐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에만 수천 시간을 고민하다 보니 삶이 점점 시들어갔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남은 시간도 먹고 사는 고민에 집중할 것을 생각하니 더더욱 그랬다. 세상이 참 퍽퍽하게 느껴졌다.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즐거운 여행을 상상하기보다는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처리해야 할 업무들부터 떠올랐다. 여행을 가지 않으면 몰아서 일을 안 해도 될 텐데 차라리 휴가를 가고 싶지 않아졌다. 그때 알았다. 퍽퍽해진 건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을. 변한 건 세상이 아니라 나였다는 것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음에도 그 시간을 오롯이 즐기지 못하는 건 다름 아닌 나였다. 세상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지 않았던 것이다. 먹고 사는 고민만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던 건가? 그건 아니다. 나는 꿈이 많은 아이였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정해놓은 틀 안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나둘 포기했었다. 나는 처음부터 먹고 사는 고민만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이토록 퍽퍽해진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숙제들만 해결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고민만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닌데 그 고민만 하고 있으니 당연히 삶이 퍽퍽해질 수밖에. 눈앞에 떨어진 문제들만 해결하면서 살자고 다짐했던 순간들이 오히려 나를 올감에 갑갑하게 만들었다. 문제를 풀 때도 심한 문제를 풀어야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데 나는 늘 어렵게 가지 말자는 생각으로 기초 문제만 풀었다. 쉬운 숙제만 골라서 하다 보니 삶이 단조로워졌고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성취감도 맛보지 못했다. 어려운 숙제가 와도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나는 지레 겁먹고 쉬운 숙제만 골라서 했다. 내 잘못이었다. 나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만 해결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내 인생을 들여다보는 건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서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건 과정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다. 나는 인생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찾고 싶다. 나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길이 무엇인지 꼭 알고 싶다. 나로 태어났으니 나를 위한 삶을 살 것이다. 시들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함부로 조언하는 것.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재단한다는 것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 그 정도 아픔은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니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훌훌 넘기라고 한다. 마치 이제 막 덧셈과 뺄셈을 배우고 있는 아이에게 나는 벌써 곱셈과 나눗셈을 배웠고 곱셈과 나눗셈보다 덧셈과 뺄셈이 훨씬 쉬우니 머리를 싸매고 풀지 말라는 조언과 같다. 나도 잘 견뎌냈으니 너도 잘 견뎌내라는 말만큼 폭력적인 말이 어디 있을까? 당신과 나는 분명 다르고 당신과 달리 나는 처음 겪는 일인데 이미 어른이 된 사람에게는 다 지나간 일이겠지만 나에게는 아직 머물러 있는 일이다. 나는 우주가 사라지지 않는 고민에 휩싸여 있다. 거기에 다 멈춰 있다. 그러니 쉬울 리가 없다. 애초에 쉬운 고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별일인지 아닌지는 내가 겪어봐야 아는 것이다. 어른의 역할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에게 지혜를 나누는 것인지 억지로 아이의 입안 깊숙이 지혜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다. 좋은 어른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든다. 하나의 선택지를 주고 그게 정답이라며 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선택지를 주고 기다린다. 그리고 선택이 맞다 틀렸다 채점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설령 그게 누가 봐도 틀린 답이라고 해도 그 아이가 노력해서 틀린 답을 맞는 답으로 만들면 그 또한 정답이라고 존중해준다. 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건 그 사람에게 정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다. 황무지에 떠도는 이 답답한 마음을 그저 내려놓고 싶어서다. 너무 무거워서 나 혼자 짊어지고 있기에는 너무 버거워서 잠깐 바닥에 내려놓고 싶을 뿐이다. 그런 사람에게 나는 너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 너의 짐은 무거운 축에도 못 낀다 라고 말하지 마라. 누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나 견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은 것 뿐이니까. 우는 어른. 네가 최선을 다한 건 나도 알아.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나도 가슴이 아파.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탓도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것 뿐이야. 그러니 자책하지도 포기하지도 마. 내가 바란 건 이런 따스한 한마디였다. 하지만 사회는 꽤 냉담했다. 때로는 빨간색만, 때로는 불합격이라는 세 글자만,
때로는 사직원이라는 종이 한 장만 내 눈앞에 들이밀 뿐이다. 내가 목표했던 곳과 멀어져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위해 달려왔던 나의 진심이 간단한 절차로만 거절당했다는 게 마음 아팠을 뿐이다. 나는 간절했으니까. 추스르는 건 모두 내 몫이다. 이유조차 듣지 못해도 수긍해야 한다. 현실을 부정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이다.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야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우는 아이에게는 떡이라도 하나 더 주지만 우는 어른에게는 관심조차 주지 않는다. 여러분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챕터 3까지 다 읽었거든요. 지난주보다는 사실 이번 주 글은 조금 살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뜻인지는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가끔 방송에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시험이 다가오는데 떨어질까봐 겁난다. 다 틀리면 어쩌나 두려워하잖아요. 책에서처럼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두려운 거예요. 노력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도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한층 더 자라나는 우리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 한 뼘 한 뼘이 모여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다들 얼른 주무세요.